글로벌 로우급 전투기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FA-50 블록 22, 성능 개량을 통해 A사 레이더,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공중구비 시스템, 확장형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하게 되어 그동안 약점으로 꼽혀왔던 항속거리, 무장량, 시계외 사거리 등 완벽한 문제 개선과 함께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명품 전투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카이가 공개한 FA-50은 비장의 무기가 장착된 업그레이드 버전이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바로 FA-50 오른쪽 날개와 동체가 연결되는 부분에 공중급유 시스템을 장착한 블록 20을 공개한 것입니다. FA-50은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빠른 속도를 가져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반면 항속거리가 짧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는데 이를 공중급유 시스템 장착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게 된 것이죠. 현재 항공기 공중급유 방식은 프로브 앤 드로그와 플라잉붐 방식으로 나뉩니다. 프로브 앤 드로그는 급유기의 급유 호스 끝에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장착해 공중급유를 하고 급유를 받는 P급유기는 프로브를 장착하여 이를 드로그와 결합해 급유를 받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은 급유 체계가 간단하고 미국이나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기에 따로 전용 공중급유기를 개발하지 않아도 공중급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FA-50에 장착된 공중급유 시스템은 매우 유려한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선체에 장착되어 있지만 마치 내장되어 있는 일체감을 주어 외관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인데요. 미라주와 라팔과 같은 프랑스 전투기 계열들은 고정형 프로브를 채택하여 밖에 내놓고 다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형은 공기 저항에 취약하고 파일럿의 시야를 방해하며 스텔스 성능도 저하시키고 무엇보다 못생겼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F-35와 같은 고가형 전투기들은 아예 내장형 프로브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다만 내장형과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공간이 협소한 전투기 내부에 많은 공간을 내줘야 하고 또한 관련 기계의 무게로 인한 중량 증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복잡한 기계식 프로브는 잦은 고장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정비 시간과 유지 보수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히죠. 반면 한국 FA-50이 채택한 프로브는 고정형과 내장형의 장점만 취득한 방식입니다. 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으로 얼핏 보면 프로브가 달려있지도 모를 만큼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또한 급유가 필요할 때에는 프로브가 앞으로 돌출하여 안정적인 급유를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정형보다 외관상, 성능상 훨씬 뛰어나고 내장형보다 유지보수나 무게에서 더욱 뛰어난 FA-50의 공중급유 시스템이죠. 카이 기술진들이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는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FA-50의 공중급유 시스템은 해외 수출 시에도 매우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FA-50PL의 A사 레이더,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공대공 무장과 같은 공격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면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들은 새롭게 장착된 공중급유 능력을 중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동남아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그 공군의 운용 방식에 따른 차이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1일 필리핀 뉴스 에이전시에서 FA-50에 관한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전체 영토를 포괄하고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FA-50은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꼽히며 특히 전투 범위를 늘리기 위한 300갤런 외부 연료 탱크와 함께 공중급유 기능이 추가된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필리핀의 FA-50의 공중급유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필리핀 공해의 작전 반경이 매우 넓기 때문입니다. 약 8,000개의 섬이 위아래로 넓게 펼쳐진 형태로 이루어진 필리핀은 전체 국토 면적 약 3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동서 길이는 1100km, 남북 길이는 무려 1850km에 이릅니다. 한국 최상단에서 해남 땅끝까지는 400여 km, 최남단 이어도까지 길이가 800km인 것을 보면 필리핀이 무시할 수 없는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가 필리핀 안에 들어간다면 이런 느낌입니다. 특히 필리핀 공군에게 공중급유 능력이 필수적인 이유는 남중국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 때문입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은 미군의 지원을 받아 남중국해 배타 경제 수역의 광활한 지역을 작전권 하에 두기 위해 주력 전투기의 넓은 항속거리를 최우선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필리핀은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기지 4곳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루손섬 북부 카가얀주 카밀로 오아시스 해군기지, 랄로 공항, 북부 이사벨라주의 멜로델라 크루즈 육군기지, 그리고 팔라완선 앞바다의 발라바크 섬으로 특이점은 모두 활조로를 보유하고 있는 군사기지라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미군이 보유한 첨단 전투기와 자국이 보유 중인 FA-50을 하이로우 구성으로 훈련에 나서고 있기도 한데요. 지난 4월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미 공군의 5세대 스텔 전투기 F-22 랩터가 미 본토에서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로 이동해 필리핀 공군과 연합공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F-22 랩터는 공중급유기 KC-135에 의한 남중국해에서의 공중급유 시연을 진행하였는데 파일럿인 슈레더 대위는 남중국해에서의 전투기 전투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공중급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했죠.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항속
항속거리가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FA-50 블록 20은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모든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서 필리핀에게 매우 적합한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FA-50은 중앙 동체와 날개 내측 파일런 좌우 합쳐 3개의 200파운드 파일런에 연료 라인이 있으므로 300갤런 외부 연료를 3개나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 연료 2150kg, 외부 연료 2655kg을 장착해 연료량만 무려 4.8톤에 달하는데요. 기존 대비 항속거리가 최대 84%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 폴란드의 이르네우스 노박 준장 역시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외부 연료와 공중구부 능력을 갖춘 FA-50 PL은 일부 사람들의 지적과 우려와 달리 사실상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항속거리를 가지게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외부 연료와 공중구비로 항속거리 및 작전 반경을 대폭 늘린 FA-50. 이후 단자형 F-50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후방석을 제거하고 연료 탱크를 추가하게 되어 내부 연료 탑재량마저 400파운드 또 증가하게 됩니다. 즉 단점으로 꼽혔던 FA-50의 항속거리는 이제 F-16의 항속거리와 맞먹는 최대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히게 되어 로열급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는 동급 최강의 전투기가 되는 것이죠. The 50-year-old planes that Air Force pilots are currently training in. So this is the T-50A. This is the plane that Lockheed Martin and Korea Aerospace Industries are proposing for this contract. 2000년 8월 한창 조립이 진행되고 있을 때 카이에게 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걸려온 한 통의 화상전화는 세부 개통 설계를 맡고 있던 김영준 팀장을 그야말로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랜딩 기어 제작을 맡은 프랑스 미셸 다우티사로부터 온 전화로 당시 미셸 다우티는 지금까지 기체 무게를 잘못 계산하여 지적해왔다고 실토한 것입니다. 랜딩 기어는 이륙하고 착륙할 때 필요한 필수적인 부품으로 작은 무게 오차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부품입니다. 크라이시스였었죠. 프로그램 측면에서. 메세 다우티 경영진도 전부 놀라고 그걸 통보받은 저희 쪽에서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시스템에 뭐 바로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분야들이 다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제 얼굴만 바라보고 사실 전부 다 좀 경악하는 상황이었고 조립은 당연히 중단되었습니다. 항공기 동체 조립이 끝나면 랜딩 기어를 달아야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조립은 물론 모든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김영중 팀장은 곧장 프랑스 미셸 다우티로 향했습니다. 설계부터 다시 시작해 랜딩 기어를 만들어야 했죠. 그러나 문제는 미셸 다우티가 골든 이글 팀의 제작 일정에 맞춰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준 팀장은 이에 미셸 다우티에 상주하면서 제작을 도축했는데요. 반드시 6개월안의 랜딩 기어를 제작하게 만드는 것이 김영준 팀장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미셸 다우티 기술진은 아무리 서둘러도 한국이 제시한 납품 일정은 맞출 수 없다며 난색을 펴야 했죠. 최소한 1년은 걸린다는 것이었는데 랜딩 기어 때문에 항공기 제작이 지연되면 결국 일정 차질로 공군 훈련기를 수입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영중 팀장은 미셸 다우티 사장과의 만남에서談판에 들어갔습니다. 일정을 못 맞추면 나는 죽겠다며 배수의 진을 친 것이죠. 우리 한국 속담에 너 죽고 나 죽고 안 되면 뭐 같이 부둥켜 껴안고 물속에 들어가자라는 식의 우리 투지를 보이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일이 실패하면은 카이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MD의 경영진도 같이 책임을 지고 목숨 걸고 해보자.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웃다가 안색이 좀 변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한국이 이 프로그램에 목숨을 걸었구나. 마침내 김영준 팀장은 미셸 다우티사 부사장으로부터 제작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랜딩 기어 때문에 만약 골든 이글 팀의 개발에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도 나무에 목을 매겠다며 미셸 다우티 부사장이 직접 죽음의 서약서까지 써내 보냈었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김영준 팀장과 한국의 집념에 감탄한 것입니다. 그 후 미셸 다우티는 연장의 연장 밤샘 작업을 통해 모든 일정을 단축시켜 품질 테스트까지 완료하면서 김영준 팀장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제가 한국인들에게서 발견한 점은 일단 목표가 주어지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친 듯이 그 일에 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힘든 날들을 보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한국 항공기술자들의 땀과 눈물로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인가 기술진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는데요.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감개무량했습니다. 남자가 말이죠. 여자의 힘든 점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세구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아기를 낳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감이 사실 없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근데 남자가 만약에 아기를 낳으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처음에 이제 비행기를 봤을 때도 그랬고, 이것이 너무나 과정도 유사하고 너무나 힘이 들었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 생명체가 없는 그런 쇳덩어리를 저희들이 생명체를 가진 그런 항공기로서 만들어내는데, 그 안에 가졌던 여러 가지 역경이나 어려움, 기술적인 어려움, 일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희들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해내는 데는 눈물겨웠습니다. 2021년부터 국산 전투기 KF-21 개발 수석 엔지니어를 맡아온 차재병 카이 상무는 단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는 가장 근본적인 난관은 1000명이 넘는 개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일이었다. 개발 착수 당시 카이가 보유한 개발 경험 인력은 200명 남짓으로 1000명 이상의 신규 인력과 함께 개발을 수행하면서 최초 비행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은 기적에 가깝다는 게 미국 로키드 마틴 등 항공 전문가들의 평가다라고 했죠. KF-21의 수석 엔지니어가 된 차재병 상무는 T-50 개발 당시 로키드 마틴에 파견된 탐색 개발팀 제미왕미 팀의 막내였습니다. 그 막내가 현재 KF-21 수석 엔지니어가 된 거죠. 놀라운 선순환입니다. 그는 항공기 개발 엔지니어로서 T-50 고등훈련기 태동기부터 개발 및 운영, 파생형 개발, 수출 단계까지 전체 사이클을 경험한 것이 큰 자산이 됐다며, 그런 밑거름이 KF-21 개발 시의 역할을 감당하는 원천이 됐기에 지금 젊은 엔지니어들이 어려움을 헤치고 나날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앞날이 밝다고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밑거름은 우리의 다음 세대 전투기의 성공, 그리고 다음 세대 엔지니어들의 질적 성장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FA-50 개필러는 유감스럽게도 큰 실망입니다. PL 버전은 조금 더 나아지지만 여전히 F-16에 비하면 가짜 전투기 수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큰 실수를 저질렀고, 저는 진정한 가치를 지닌 다른 기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2, K9 혹은 천무를 구매하는 것은 이해하고 지지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한 폴란드 네티즌의 FA-50에 대한 평가입니다. 현재 폴란드에서는 FA-50 도입에 대한 설왕설래, 찬반 의견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폴란드 상황에서 가장 최적화된 전투기라는 의견이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투기로의 성능과 무장량이 빈약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대하는 폴란드 네티즌들의 의견 역시 일리가 있으며 그들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FA-50이 추후 블록 20의 개량을 통해 진정한 전투기로 변모한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훈련용 기체 베이스에서 개량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유럽에서의 한국산 전투기의 인지도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정도이니 폴란드 네티즌들 입장에서 기왕에 비싼 돈 들여 전투기를 구매한다면 확실히 검증이 된 고성능의 전투기를 구매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겠죠. 또한 폴란드가 실질적으로 러시아 및 벨라루스의 군사 위협을 받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에 몇몇 폴란드 언론이나 정치인, 그리고 심지어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FA-50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글로써 보고 비판하는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 FA-50의 조종관을 잡아보고 시험 비행을 치러본 폴란드 공군 파일럿들은 이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눈길이 가는데요. 그들은 FA-50에 대해 극찬을 하면서 심지어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 높은 신뢰로 인해 KF-21까지 기대된다라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바로 한국에서 FA-50 전환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스톨라렉 소령과 바르토슈 구아 소령, 파베오 무어지코스키 대위 등 4명의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이었습니다. 스톨라렉 소령은 FA-50의 비행 범위와 가능성은 기대를 뛰어넘었다며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내부에도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조종사들이 더 수월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아지코스키 대위는 FA-50은 항공기 컨트롤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게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미그-29와의 큰 차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교육훈련 중 총 11번의 소티 비행훈련 땐 뒷좌석에 우리 공군 교관이, 그리고 앞좌석엔 폴란드군 조종사들이 각각 앉았고 이들은 직접 조종관을 잡아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이와 관련 스토라렉 소령은 새로운 비행 기술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새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다며 한국 교관들과 끈끈한 우정을 쌓았다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폴란드와 한국은 차이도 있지만 역사와 문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등 비슷한 점이 더 많은 것 같다며 추후 무기 도입이나 상호 국가 간 훈련 또는 방어적 군사 협력까지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폴란드 네티즌이나 군사 전문가들의 비판과는 달리 실제로 FA-50을 탑승해보고 비행까지 마친 공군 조종사들은 입을 모아 굉장히 훌륭한 기치라며 극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여서 립서비스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이들뿐만 아니라 폴란드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무려 8,000자 넘게 FA-50에 대한 칭찬과 그 비판에 대한 반박 인터뷰를 진행한 또 다른 폴란드 공군 파일럿도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폴란드 공군 장성이자 F
F-16 전투기 파일럿인 이레네우스 노박 장군은 FA-50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반박하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동안 많이 답답하셨는지 이번에는 강도 높은 어조와 함께 무려 8,000자가 넘는 단어로 FA-50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만 딱 골라서 살펴보겠습니다. FA-50은 폴란드 공군의 근접 항공 지원과 공대지 임무에 주로 사용될 것입니다. 현재 F-16에서도 사용되는 제2단 GBU-38 같은 GPS 유도 폭탄이 사용되고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통해 조준되는 GBU-12도 사용될 것입니다. 오히려 FA-50에 탑재된 장비는 F-16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죠. 게다가 우리는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인 KGB를 도입하는 것에 매우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폭탄은 500파운드의 중량을 가지며 비행 중 전개되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 무려 70에서 80km 거리에 있는 대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FA-50의 임무 중 70%는 지상 목표와 관련된 작전이며 나머지 30%는 공중 목표와의 전투가 포함됩니다. 특히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열추적 유도 미사일입니다. 여기에 순항 미사일도 장착되죠. FA-50에는 이러한 임무에 적합한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수령할 1012대의 기체에는 ELM-2032 레이더가 장착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이더를 시험했는데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작고 약한 레이더가 아닙니다. 이를 대체할 만한 장비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죠. 그러나 우리는 FA-50 PL 버전인 다음 36대 기체에서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F-35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죠. 이 레이더는 현대적인 기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첨단 무기와의 통합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써 폴란드가 보유한 FA-50, F-16, F-35의 무기와 장비는 상호 교환 가능하게 됩니다. 평화 시에는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조종사들을 적절한 훈련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투 임무에 대한 훈련입니다. 여기에 FA-50이 활용될 것입니다. F-16이나 F-35가 아닌 FA-50으로 훨씬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FA-50을 조종하면서 이미 이러한 경험을 해보았는데 FA-50으로 비행 시 약 1.5톤의 연료를 사용한 반면 동일한 비행을 F-16으로 진행할 경우 약 3.5톤의 연료를 소비하였죠. 이 연료 소비량만으로도 FA-50은 우리에게 항공훈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FA-50의 조종실과 제어 시스템은 F-16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로 인해 파일럿들은 짧은 훈련만 거치면 FA-50과 F-16 양쪽을 조종할 수 있죠. FA-50은 전투기로서 훈련 기능을 갖춘 항공기입니다. 저는 이 용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TO-10이라는 고급 훈련기 기반으로 제작된 FA-50은 매우 성숙한 실제 전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FA-50은 링크 16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통해 나토의 다른 기체들과 통신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나이트 비전 고글을 사용하여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전 소련 기체에는 완전히 불가능했던 기능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FA-50의 뛰어난 능력을 고려해서 저는 FA-50을 전투기 기능을 갖춘 훈련기가 아닌 훈련도 가능한 전투기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FA-50을 받게 되면 폴란드 공군에서 미그-29 및 수호-22 같은 소련의 기체를 최종적으로 폐기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은 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FA-50 구매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글을 읽을 때 미그-29 및 수호-22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논란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체들은 우리에게 막대한 운용 비용을 발생시켜 엄청난 돈을 소모하게 하고 또한 현재로선 그들에게 필요한 부품을 조달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막대한 비용을 쓰더라도 우리는 아주 최소한의 작전 능력만 얻을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실제로 진짜 전투기를 얻는 것이고 이로써 좋은 구성과 우수한 작전 능력을 갖춘 우리가 원하는 분야에 완벽하게 적합한 비행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매우 빠르게 이를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FA-50의 도입이 논란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14대의 미그-19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했으며 현재 우리는 단 한 대대의 항공기만 남아있습니다. 항공기가 없으면 파일럿을 잃게 되죠. 그들은 새로운 항공기를 언제까지고 계속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비행해야 하죠. 만약 FA-50의 구매 결정이 없었다면 제1전술 항공여단 전체를 철폐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어디서 주워들은 정보로 존내만해하는 전문가 호소인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팩트로 무장된 달변이었는데요. FA-50을 실제로 운용해본 공군 파일럿들은 한국산 전투기가 이렇게 훌륭하지 예상 못했다며 이에 KF-21 역시 매우 기대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FA-50 운용교육을 받고 있는 스톨라렉 소령은 FA-50을 탑승하여 조종해본 결과 한국이 만든 KF-21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게 되었다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배우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카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FA-50과 KF-21의 연계 판매가 실제로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것입니다. 지난 22일 필리핀 차세대 주력 전투기 도입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카이는 필리핀 현지에서 FA-50 블록 20의 홍보 자료를 공개했는데 특히 KF-21과 연계하여 수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FA-50을 소개하는 자료에서는 3번에 걸친 업그레이드된 FA-50은 전체 필리핀
영토를 커버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필리핀 공군을 위한 비용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제안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또한 FA-50 PH-1의 개량, 즉 공대지, 공대공 전 임무에 대한 목표를 지원하고 필리핀 공군의 운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손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여기에는 ATP, 300갤런 외부 연료, IFF, MADS, 에이사 레이더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FA-50은 KF-21과 연계하여 미래 비행 함대에서의 통합 운용이 될 수 있고 이미 한국 공군과 인도네시아 공군 및 아시아 국가에서 운용이 확정되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카이는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FA-50과 KF-21로 필리핀 공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날 카이는 왜 FA-50을 선택해야 하는가 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FA-50은 전세계 고객이 원하는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 가운데 가장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이다. 둘째, 오늘까지 총 300대의 T-50 계열 항공기가 사용되고 있고 계약이 체결되었다. 셋째, FA-50은 AJT, LIFT 그리고 전투 임무까지 단일 플랫폼에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입증된 항공기이다. 넷째, FA-50은 최신 디자인 컨셉과 철학을 바탕으로 현대 전투기를 위한 가장 최적화된 훈련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FA-50의 종합 GBTS는 훈련 효율을 극대화하고 실제 상황과 똑같은 훈련 환경을 구현하여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다. 여섯 번째, FA-50의 향상된 전투 능력은 고객들에게 유연한 운영을 위한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역시 왜 KF-21을 선택해야 하는가도 설명했는데요. 카이가 전세계 대상 판매 전략으로 어떠한 메리트를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카이는 KF-21에 대해 경제성을 갖춘 진화된 차세대 파이터로 5, 6세대로의 성능 개량이 가능한 진화 플랫폼을 채용하였고 특히 동급 기체 가운데 가장 저렴한 사이클 비용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유연한 수출 통제를 기반으로 맞춤형 항공기를 구성할 수 있고 고객의 취향에 따른 다양한 무장을 통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산업 협력이 가능하므로 고객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및 고객의 역량과 환경을 고려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죠. 특히나 한국산 무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빠른 납기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 폴란드가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에 12대의 FA-50 전투기가 폴란드로 인도됩니다. 전세계 어느 항공사도 해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속도인데요. 이미 1호기의 출고식은 지난 6월 7일 이루어졌고 당시 부하차크 국방부 장관은 FA-50 GF를 빠르게 출고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개발과 생산 지원에 아낌없는 정성을 베푼 대한민국 공군과 폴란드 공군,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라며 빠른 납기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였죠. 이러한 빠른 납기는 현재 군비 증강이 시급한 동유럽 국가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막상 폴란드만 해도 F-16 전투기를 오매불망 5년 가까이 기다렸다가 단 한 대도 출고받지 못해 결국 FA-50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인데요. KF-21의 양산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FA-50의 생산 라인이 2배로 증설되어 앞으로 더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폴란드 현지에 카이 MRO 센터와 현지 제품 생산 능력이 확보가 되어 폴란드가 카이의 동유럽 허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잠재 수출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한국산 전투기가 처음으로 유럽에 수출된 곳이 폴란드라는 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죠.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폴란드와의 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한국의 모 군사전문 기자의 단독 보도에서 폴란드가 한국에 대출을 끼고 무기를 구매한다는 보도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정부 고위 소식통의 발언이라며 2차 수출 협상 마지막 쟁점은 20조 원이 넘는 수출 금융 지원이고 한국 수출 금융 한도가 100억 달러, 12조 8천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이 우려가 된다고 한 것인데요. 사실이라면 미치고 판매하는 상황이라 걱정이 될 법도 한데 그러나 지난 19일 폴란드 현지 매체를 통해 이러한 보도가 오보이며 폴란드 재무부 장관의 직접 발언에서 한국에 받은 대출은 없고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르제츠코프스카 재무장관은 일종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언론의 혼란 보도였다며 폴란드는 한국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서명된 계약에서 자금 조달 보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실제로 폴란드가 FA-50 구매를 두고 이례적으로 30% 선납금을 지불하였으며 K2 전차의 수출 대금 역시 6천억 원 입금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전차와 그 밖의 장갑 차량 규모는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4억 5,600만 달러, 하나로 6천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로써 올해 1월에서 4월 한국은 폴란드와의 무역에서 27억 1천만 달러 흑자를 내었으며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5대 무역 흑자국으로 급부상하였죠.
우려와 달리 돈을 아주 잘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4년이 넘도록 KF-21에 대한 8천억 원의 미납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의 이러한 빠른 납부는 상당히 고마운 것인데요. 국제사회에서 인도네시아의 막장 행태를 4년간 눈감아준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악용할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빠른 납기에 고맙다며 빠른 납부를 해주었으니 말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당한 호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 쇄신의 무형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역시 분탕엔 분별을 분명하게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폴란드와 인니, 반대로 뒤집힌 국기가 모든 걸 말해준다. 한국엔 줄 돈이 없다던 인도네시아가 이번엔 고가의 군용 헬리콥터를 구매하기로 하여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인니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미국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블랙호크 헬리콥터 24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니 국방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 이번 구매를 통해 우리의 힘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공군 군사장비 쇼핑 중독에 빠졌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42대, 카타르의 미라주 전투기 12대, 튀르키의 바이락타르 드론 12대, 미 보잉의 F-15EX 24대 등 대략 30조 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 공군 장비들을 대거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에 대한 분담금은 여전히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보라매 사업 관련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따른 보고서를 살펴보면 그동안 인니가 지불하지 않은 미납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었습니다. 뉴스나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된 8천억 규모를 상회하는 9,678억 원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인도네시아 분담금 납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는 2022년까지 납부하기로 한 1조 2,044억 원 중 19.6%인 2,366억 원만 납부하여 총 9,678억 원을 미납한 상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1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KF-21이 2026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는 데 차질이 우려되어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와 비용 분담 합의서를 개정하여 우리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기지 않고 사업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며 시정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 대신 타국의 무기를 구매하며 우리 속을 벅벅 긁고 있지만 한 인니 국방 전문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무분별한 방산 구매에도 정작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세계적인 방산 매체 제인스의 인도네시아 대표인 알만 헬바스 군사 전문가는 8월 23일 자신의 SNS에 인도네시아가 아직 F-15EX LOA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F-15EX 확정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방위산업에게는 F-15EX 획득이 이루어진다 해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인니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능력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1986년에 인도네시아가 F-16AB를 구매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라고 하였고 8월 24일에는 블랙호크 구매와 관련해 F-15EX 구매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의 블루북에 등재되어 있긴 하지만 블랙호크 프로그램은 애초에 블루북에도 없습니다. 재무장관은 블루북에 등재된 프로그램만 승인할 것인데 말이죠. 그리고 F-15EX는 지금도 PSP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4대의 블랙호크를 위해 법까지 어기면서 누구도 감옥에 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예산 승인도 미확정인 무기 계약을 마치 도입이 확정이 된 것 마냥 떠들고 있는 매체들과 정보를 두고 저격한 것이죠. 실제로 인니의 F-15EX 계약은 MOU였을 뿐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일 보잉의 F-15EX 22대 구매 계약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는데요. MOU는 이해 관계자 간에 어떤 합의나 협약을 나타내는 문서를 남기는 역할일 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계약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심지어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허다하죠. 특히나 무기계약처럼 여러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영향을 받는 계약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엘만 엘바스 대표가 F-15EX에 대해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역시 인니의 자금 구매력 부족으로 인해 보잉이 이미 한 차례 거절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F-15EX를 구매하는데 자금 조달 문제로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보잉 측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할부를 요구하는 가운데 보잉은 인니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할부 결제 측면에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보잉은 수천억에 달하는 만성 적자로 인해 할부 계약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절충규역과 할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잉은 단호하게 거절하였죠. 이번 MOU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해서든 139억 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니가 F-15EX로 무장한다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긴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주요 운송 경로에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돈이죠. 인니가 자금은 없으나 미친 듯 무기를 도입하는 이유는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의 아집 때문입니다. MOU만 체결하면서 자신이 한 번 더 미디어에 나오길 원하는 프라보어는 거짓 업적을 토대로 다음 차기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나설 생각입니다. 자국의 안보를 지킬 방산 무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F-15EX MOU 계약 당시 탑승한 전투기에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개는 자국명을 포함한 기체 모델명 혹은 국가명, 하다못해 대통령의 이름을 적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무려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F-15K를 구매하면서 국방부 장관 이종섭이라고 적었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텐데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는 것이 현재 인니의 상황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노름에 무고한 한국은 피를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조 원 규모의 내년도 관련 예산을 측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끝내야 하지만 인니의 미납금으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양산 비용을 예산안에 편성하려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지만 인니의 미납금이 빠진 상태로는 예산안 편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KF-21 개발은 13년간의 논쟁 7번에 달하는 사업 타당성 검토, 2,500명의 엔지니어와 700여 개의 산학연 기관, 생산 유발 효과 24조 원, 기술 파급 효과 49조 원, 1-2차 협력업체 고용만 1만 명이 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 개발 도입 사업인데 그 인도네시아 하나 때문에 차질을 빚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KF-21의 개발은 순탄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사청은 지난 1일 KF-21 최초 시험평가 종료 이후 후속 시험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전체 2,000여의 시험평가 중 무려 290여회의 비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폴란드의 KF-21 사업 참여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폴란드 역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대신 지불하여 공동개발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만큼 깊은 관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31일 유럽 군사 매체 유로SD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곧 개최되는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 MSPO에서 한국은 유일한 주도 국가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한국은 해외에선 최초로 KF-21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2023년 폴란드 키엘체에서 개최되는 제31회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 MSPO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전시 공간은 34,000제곱미터로 전시업체 목록에는 36개 국가에서 온 711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은 올해 MSPO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번 전시회의 주요 국가로 참여합니다. 이는 폴란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상당량의 군사장비를 구입한 결과로 실제로 폴란드군의 재고에 속할 플랫폼을 전시할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한국항공우주산업입니다. 이 기업은 주요 전시 공간을 차지하는 흥미로운 기업 중 하나이며 폴란드군에도 도입된 FA-50 전투기와 고급형인 KF-21 다목적 전투기의 시제기가 전시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는 받아야 될 시제기도 보내지 않은 상황인데 폴란드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현지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 있나 인도네시아. 폴란드에서 FA-50 구매 계약을 위해 방한할 당시 카이는 늘 FA-50 옆에 KF-21을 함께 배치하여 전시하였습니다. 부하샤크 국방부 장관 역시 KF-21의 실물을 보면서 매우 인상 깊은 전투기라고 관심을 내비쳤죠. 또한 카이는 비전 2050 선포식에서 KF-21과 FA-50을 함께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AI 기반 6세대 전투기를 공식화했는데요. 즉 FA-50의 도입국은 자연스레 KF-21의 잠재 구매국이 되는 것이고 가장 많은 수량의 FA-50을 도입한 폴란드 역시 KF-21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기술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폴란드 데일리는 우리가 FA-50을 구매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기존 기체보다 훨씬 좋으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Good evening and welcome to Poland Daily. I'm Nicholas Richardson and this is the news. The Polish Air Force has been showcasing the Korean Fa-50 fighter jets it has acquired. According to Mariusz Błaszczak, the Polish Minister of Defense, the new jets will serve in the Polish air policing missions in the Baltics and Slovakia, as well as providing air cover over Poland. The aircraft will contribute to the modernization of Poland's Air Force fleet, which currently includes both Soviet and post-Soviet fighter jets. Why are these planes better than the post-Soviet ones? The answer to such a question can be found if we listen to the Ukrainian authorities. Why are the Ukrainians so eager to have F-16s? Precisely because airplanes from the Western world are superior to post-Soviet aircraft.
FA-50 jets are training and combat aircraft so they can be used to patrol the sky over Poland and also for Allied missions. I'm amazed by the capabilities of this new FA-50 aircraft, both in terms of maneuverability and the armament it can carry. In January, the first group of Polish pilots began training in South Korea. By the end of the year, we will have 12 such aircraft, so the rate of deployment is very high. The first two FA fighter planes arrived earlier and were on display during the 15th of August military parade. By the end of the year, Poland will have 12 aircraft. From 2025 to 2028, Korea will provide 36 aircraft with a higher specification, the FA-50PL. Improvements that distinguish the FA-50PL from the FA-50GP include an expanded range through an aerial refueling function, an enhanced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radar, and the ability to carry air-to-surface and air-to-air weapons. 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성공적으로 자금을 확보해 F-15EX를 구매한다 하더라도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전투기가 가진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이 자체적으로 KF-21을 개발하기로 한 주된 동기는 자국 공군력 증진을 위함도 있지만 유지보수 및 개량 사업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초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방사청은 F-15K 성능 개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에서 2034년 총 사업비 3조 4,600억을 투입해 F-15K 전투기의 임무 능력과 생존 가능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에이사 레이더, 자동 체포 투하 기능, 임무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개량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9대의 개량에 총 3조 4,600억이 들어가 대당 6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소요되죠. 거진 전투기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개량 후 사용 가능 연한은 일반적인 전투기 수명의 절반인 1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일본도 막대한 개량 비용으로 인해 MISP 업그레이드를 받지 않고 구형 F-15J 100대를 퇴역시키겠다고 밝혔죠. 해외 항공 업체들의 갑질은 이미 유명한 상황입니다. 부품이나 장비 한번 잘못 만졌다가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미사일 하나 장착하기 위해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또 유지보수는 제조국의 일정에 따라 제조국의 감독하에 진행되어야 하기에 그 사이 전력 공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공군을 한 국가도 아닌 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의 기치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한 담당자 머리를 후드려 패도 시원찮을 판에 어벤져스를 구성했다 이러고 있죠. 도입 비용보다 더 나온다는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폴란드가 4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장기간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다종의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하여 통합한 것과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폴란드는 실질적 위협을 타개할 방법으로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가 아닌 한국을 택했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민주주의의 무기고 한국의 방산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한국산 무기를 통해 체계 통합을 이루어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가는 실리적이고 현명한 방식을 취한 것이죠. 국기가 위아래로 뒤집힌 것처럼 두 국가의 행동은 180도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인니와 폴란드 국기 헷갈리지 않는 방법, 살아남기 위해 피 같은 노력을 흘렸으면 폴란드, 그냥 머리로 피가 거꾸로 쏟으면 인도네시아. 폴란드 공군위원회 수장이자 공군 감찰관보를 맡고 있는 이레네우스 노박 공군 중장, 폴란드를 대표하는 F-16 중사이며 공군에서 제작하는 영상물마다 가장 먼저 얼굴을 내미는 현 시점 폴란드 공군 핵심 인사 중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그는 한국산 FA-50 도입이 확정될 당시 야당 및 언론에 의해 거센 비판이 일자 가장 먼저 최전선에 나서 FA-50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노박 중장은 한국산 무기 도입 사업에서의 폴란드 협상 대표팀의 핵심 멤버로서 한국 경남 사천 카이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었으며 직접 FA-50에 탑승하여 54개 항목에 걸친 꼼꼼한 테스트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노박 중장은 라도메어쇼에서 FA-50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내비쳐 화제가 되었는데요. Jesteśmy dzisiaj w Radomiu na Airshow po 5-letniej przerwie i widać, że to Airshow wzbudziło ogromne zainteresowanie. Tłum, który jest dzisiaj prawdopodobnie jest rekordowy. Już wstępne szacunki mówią o 100 000 ludzi, którzy zdecydowali się przyjechać na lotnisko i zobaczyć nasze pokazy. Program pokazu jest bardzo intensywny. Mamy pełen przegląd samolotów czy statków powietrznych, bo też śmigłowce oczywiście, od historycznych do zupełnie nowoczesnych samolotów, tych, które są najnowszymi nabytkami polskich sił powietrznych. Trzeba tutaj wspomnieć szczególnie o tych maszynach, które się pokazały po raz pierwszy w Radomiu, czyli koreańskie EPA-50. To jest duży projekt dla naszego lotnictwa, ponieważ docelowo będziemy mieli tych samolotów aż 48. Ale mamy również bardzo nowoczesne śmigłowce. Ten śmigłowiec, który być może widać w tle, AW-101, jeden z topowych śmigłowców w tej chwili, bardzo dobrze wyposażony. Śmigłowiec, który jest przeznaczony do działania nad Morzem Bałtyckim, do poszukiwania, zwalczania szczególnie okrętów podwodnych. Także również z rodziny Augusta, AW-149, który pierwszy egzemplarz polski mogliśmy dzisiaj zobaczyć.
bardzo ciekawe pokazy. Widać, że dużo się dzieje w polskim lotnictwie i te pokazy w Radomiu dają taki smak tego, co nas czeka w przyszłych 5-10 latach. Przede wszystkim zwróciłem uwagę i to, co mi się podobało, to już wspomniałem, że zainteresowanie pokazami. Widać, że ludzie potrzebują lotnictwa, ludzie kochają lotnictwo i warto to robić. Dla nas w lotniczych mundurach jest to ogromny wysiłek. Nie ukrywajmy, że koordynacja takich pokazów trwa prawie rok. 이러한 노박 준장은 전반적인 한국 항공 기술에 대해 칭찬하면서도 KF-21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파일럿보다 먼저 KF-21 시뮬레이터에 탑승하는 기회를 얻었던 노박 준장은 폴란드 매체 폴스카 즈브로니아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자국이 보유한 독립적인 기술로 KF-21 보라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공중 임무 중 상부층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투기입니다. 저는 외국인 조종사 중 처음으로 KF-21 시뮬레이터에 탑승하는 경험을 했는데 그 성능에 매우 놀랬고 정말이나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KF-21의 미래가 매우 밝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폴란드를 사업 파트너로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들은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거대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FA-50 시설 혹은 MRO 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 없는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업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니고 있으며 끊임없이 최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좋은 감정이 아닌 철저한 이성과 지성으로 한국과의 협력은 최고의 기회이자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노박 준장. 사실 폴란드 노박 준장 이외에도 대부분의 폴란드 공군 전문가들은 FA-50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좋은 선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 대변인인 프라테크 대령은 FA-50보다 F-16이 더 무장량이 많아서 좋다는 너무나 단순한 논리로서 FA-50을 무지성 비판하던 폴란드 자칭 군사 전문가와 1대1 무쌍을 떠 간단하게 KO 승리를 거두기도 했죠. No jest taką wersją trochę upośledzonego F-16, no przepraszam za wyrażenie, tak, ale jaka tu jest, mówię od razu, że nie jestem lotniczy, ale jakie jest tutaj, jakie jest wytłumaczenie, jaka jest optyka MON-u na nabycie 48 maszyn, które są takim trochę lepszym liftem w sumie? Znaczy powiem tak, zacznę od tego, że jest to tak naprawdę najbardziej gap filler ze wszystkich innych gap fillerów, ale już przejdźmy do meritum, jak tutaj wyglądają generalnie te kwestie potrzeb. Od przełomu 25-26, jeśli pełnomocnikowi do spraw wdrożenia tych samolotów uda się coś przyspieszyć, może szybciej, ale zaczną trafiać samoloty F-35, 32. Razem mamy 69. Mamy jeszcze oczywiście MiG i Su-22, ale tutaj spójrzmy MiG-29 i Su-22, jaki jest ich resurs. A dlaczego nie było poszukiwań używek? Nie wiem, Eurofightery pierwszej transze, może Rafale, może gdzieś F-16 są w sensownym stanie. No Rumunii teraz nabyli przecież F-16 z Norwegii. Coś takiego jak szywizna ziemi bardzo ładnie umożliwia pokonywanie obrony. Rozumiem, że pomysł MON-u jest taki, żeby nabyć samoloty w wersji, które będą miały poszerzoną integrację uzbrojenia. Tak? Będzie większa jego liczba zintegrowana? Zacznę od pytania. A jakie zdolności operacyjne mają samoloty Su-22? Pierwsza wersja, pierwszych 12, jako gap filler, ona ma pociski AGM Maverick, ale już wersja FA-50PL, ona ma mieć radar AESA, ona ma mieć zasobnik Sniper, czyli już wchodzi uzbrojenie naprawdę laserowo, ona ma mieć AIM-9X Sidewandery, tej najnowszej wersji i w tym momencie my z uwagą, powiem tak, przyglądamy się rozwojowi samolotów KF-21. Nie chcę nic obiecywać, deklarować, ale my z uwagą przypatrujemy się rozwojowi tego samolotu. Jasne. Bo wspomniałem o ogólnych potrzebach sił powietrznych w 160 samolotach. Także nic więcej nie chcę mówić, Jasne. ale jest to orbita naszych zainteresowań. 역시 보면서 느낍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오늘 한 주평 노박 형님, 프라테크 형님 혹시 초코파이 좋아하세요? 지난 27일 폴란드에서 열린 라도미어쇼 2023 행사가 5년 만에 개최되며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폴란드가 보유한 각종 항공기들의 화려한 공중비행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선보인 기체 중 가장 최근에 도입된 전투기인 FA-50의 비행은 단연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현재 폴란드 공군이 보유 중인 FA-50은 총 4대, 이 가운데 2대가 라도미어쇼에 참가하여 하나는 전시장에 고정되었고 다른 하나는 공중에서 비행하며 대중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 부하체크 국방부 장관은 국영방송 TVP와의 인터뷰에서 에어쇼에 관한 수혜를 밝히며 FA-50을 콕 집어 언급했는데요. Jesteśmy na Air Show w Radomiu. Moim gościem teraz jest pan minister Mariusz Błaszczak, minister obrony narodowej. Dzień dobry, panie ministrze. Dzień dobry. Panie ministrze, co się dzieje w sercu człowieka? Ja pytam nie z perspektywy
stanowisko, ani z perspektywy polityka, tylko z perspektywy człowieka, który widzi to, co się dzieje tutaj na niebie, no i oczywiście tutaj, na tym okalającym terenie. Przed chwilą wyszedłem, bo przechodziłem do stoiska firmy, która produkuje FA-50. Rozmawiałem z ludźmi, którzy przyszli tu. 100 000 ludzi jest na lotnisku, byli zachwyceni, a więc ten zachwyt, podzielam takie uczucia. Pytałem, jak się Państwu podoba. Mówią, że to fascynujące widowisko. Mamy coś w duszy polskiej, właśnie takie zacięcie kawaleryjskie. Kiedyś ułani, teraz kawaleria powietrzna, a więc możemy podziwiać i podziwiamy kunszt polskich pilotów i nowoczesny sprzęt, bo należy bardzo mocno podkreślić, że dziś było takie symboliczne przekazanie pałeczki. Sprzęt postsowiecki, który jest zastępowany konsekwentnie sprzętem zachodnim, głównie amerykańskim i koreańskim, chociaż ten koreański został zaprojektowany przez Lockheed Martin, czyli przez największą firmę amerykańską. Mówię o FA-50 koreańskich, zaprojektowane zostały przez tą samą firmę, która produkuje F-16 i F-35. 라고 했습니다. 특히 FA-50을 보기 위해 모인 10만 명의 관중들은 드디어 FA-50이 첫 비행에 나서자 큰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냈는데요. 행사 진행을 맡았던 두 명의 군사 전문가들은 FA-50 성능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면서 폴란드가 운용 중인 F-16보다 더 현대화된 무기체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Proszę sobie też wyobrazić takie 3 poziomy wykorzystania samolotów bojowych, które będziemy mieli. F-35, F-16, FA-50. Pierwszy, F-35, służy do wywalczenia przewagi w powietrzu. F-16 służy do utrzymania tej przewagi. Natomiast FA-50 służy do wykonywania zadań wsparcia, do izolacji lotniczej, do bliskiego wsparcia, do długiego patrolowania również w ramach obrony powietrznej. To są zadania dla samolotu FA-50 i on się doskonale w tym znajdzie. Zważywszy na to, że nasza wersja FA-50PL będzie wyposażona w jeden z najnowocześniejszych radarów AESA ze skanowaniem fazowym, bardzo lekka konstrukcja, bardzo nowoczesna, naprawdę zakres wykonywanych zadań będzie dokładnie taki, jaki przynależy samolotom wielozadaniowym. Pamiętajmy bowiem, skąd ta konstrukcja pojawiła się w Polsce. To jest Korea Południowa, kraj, który sąsiaduje... Przerwę się na chwileczkę. Spójrzcie Państwo w prawą stronę. Jeszcze we wspólnej formacji. I szansa, by porównać te dwie konstrukcje. I tak, Szanowni Państwo, niebawem to będzie wyglądało. MiG-29 odejdą. Bo to musi nastąpić, to jest naturalne w lotnictwie. Zostaną z nami samoloty FA-50. Tymczasem, powracając do wątku Korei Południowej i jej bardzo specyficznej lokalizacji, tego niebezpiecznego i stanowiącego duże wyzwanie w kontekście budowy bezpieczeństwa sąsiada, czyli Korei Północnej, południowo-Koreańczycy musieli stworzyć konstrukcję samolotu, który z tymi modelami, które już wykorzystywane były przez koreańskie siły powietrzne. Tak właśnie narodziła się konstrukcja FA-50. I FA-50 powstawał od razu z założeniem, że będzie to samolot wielozadaniowy. Dlatego na etapie konstruowania stwierdzono, że on potrzebuje prędkości naddźwiękowej. On może rozpędzić się do prędkości 1,5 liczby Macha. Tak jak wspomniałeś, położenie geograficzne Korei Południowej powoduje, że zagrożenie płynie z Korei Północnej, która byłaby wspierana ewentualnie przez wielkie państwo środka, więc te dwa państwa mają przewagę liczebną, więc przewagę liczebną należy zniwelować przewagą jakościową, ale jakość kosztuje. W związku z tym my idziemy drogą środka, że produkujemy w miarę lekki, w miarę ekonomiczny samolot, ale dający możliwości tej jakościowe, tej najwyższej jakości. Tak powstał FA-50. Jeżeli go konstruowano, to konstruowano go w oparciu właśnie o F-16, bo tutaj należy jednak porównać te samoloty. Pewne elementy są wyjęte z samolotu. Architektura kokpitu wewnątrz, to wszystko powoduje, że ten samolot jest zbliżony do F-16 po to, żeby
szkolenie pilotów było ekonomiczne, żeby szkolenie pilotów można było szkolić zarówno na F-16, jak i na samolocie FA-50. 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에어쇼에서는 지상에 고정된 F-50과 함께 실제로 사용되는 무장들이 같이 전시되었습니다. 동급 최강의 무장량을 자랑하는 F-50답게 수많은 포탄, 탄약, 미사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한 네티즌은 나는 폴란드 국방장관을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F-50은 확실히 전투용이다. GBU-12, GBU-38, AGM-65, AIM-9, LAU-3, KHGB 등은 F-16에서 사용되는 무장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한국형 유도공대지 활공폭탄인 KHGB도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것인데요. 폴란드 조종사가 손을 올린 폭탄이 KHGB로 폴란드에서 현재 수출되어 운용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KHGB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현지 네티즌들은 F-50보다 KHGB가 더욱 기대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KHGB는 LIG 넥스1이 개발한 유도폭탄으로 대한민국 공군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 500파운드 무유도 멍텅구리 항공폭탄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첨단 유도 무기로 개조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KHGB 키트를 폭탄 위에 달기만 하면 되죠. KHGB는 제2담과 마찬가지로 GPS, INS, 복합 유도 방식을 사용하지만 제2담과 달리 활강 날개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 사거리 30km 정도인 제2담 대비 KHGB는 최대 100km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대공미사일, 전투기 등으로 구성되는 적 방공전력의 요격권 밖에서 안전하게 지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 멍텅구리 폭탄을 정확하게 발사하기 위해 그동안 감행했던 위험천만한 저공 비행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특히 KHGB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아주 독특한 결합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기존의 무장 통합을 위한 별도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이 아닌 조종사가 지닌 PDU와 무선으로 교신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제2담 같은 경우 통합을 위해 항공기의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야 하고 구형 항공기라면 별도의 배선 및 하드웨어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도 다 돈이죠. 일례로 우리 공군이 보유 중인 F-15K의 타우러스를 통합할 당시 업체 측에서 요구한 비용은 무려 800억에 달했습니다. 특히 최근 KF-21을 개발하면서 얻게 된 기술로 PDU 기능을 아예 전투기에 내장할 수 있는 KIU라는 것이 개발되었습니다. PDU 없이 조종성 모니터에서 KHGB 관련 조작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저렴하고 유용하며 또 강력한 KHGB 폭탄을 두고 한 폴란드 공군 장군은 무조건 도입해야 할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공군 핵심 인사인 이레네우스 노박준장은 폴란드 군사 매체 폴스카 즈브로나와 두 번의 인터뷰에서 모두 KHGB를 언급하며 가장 기대하고 있는 무기체계라고 하였습니다. 2022년 8월 26일자 인터뷰에서는 FA-50에 탑재된 무장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표준 500파운드 MK-82 공중폭탄을 기반으로 한 GPS 유도 KHGB 활공폭탄입니다. 제조업체는 최대 100km의 범위를 선언합니다. 이제 FA-50은 주야간 모든 기상 조건에서 완전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2023년 2월 23일자 인터뷰에서도 KHGB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 유도무기는 미국 제2담 ER보다 훨씬 저렴하며 더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도폭탄은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적의 영공을 포화시킬 수 있으므로 대공방어 미사일로는 요격하기 매우 까다로우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공격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죠. KHGB와 함께 에이사 레이더,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프로벤 드로그 방식의 공중급유 능력을 갖춘 FA-50은 동급 기체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능, 무장 능력을 지녀 세계 시장을 석권할 채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한편 거의 확정시되었던 이집트의 FA-50 수출 관련 예상 못한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지난 5월 카이는 이집트와 FA-50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외상 기체인 TU-12 피라미드 위에서 고개 비행을 썼기에 더 큰 기대를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 4개월이 지난 현 시점 아직 계약과 관련해서 깜깜무소식인데요. 알고 보니 예상 못한 복병이 생겼는데 바로 중국이 끼어든 것이었죠. 아랍권 방산 매체 디펜스 아라비아 기사에 따르면 7월 중순 이집트 방산 구매 담당국인 아랍 산업화 기구는 중국 항공공업공사, AVIC, 중국 국제무역 경제협력공사, CATIC와 중요한 협상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AVIC는 이집트가 운영해온 K-82 카라쿠름을 개발 생산한 업체로 FA-50의 경쟁기체인 JF-17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두 국가의 회의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었는데요. 이집트가 사용 중인 K-82 전기체를 무상으로 수리 및 성능 개량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조건은 JF-17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사실 이집트가 새 훈련기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K-82의 잦은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총 118대의 K-82를 운용 중으로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K-82 운용국인데요. 그러나 각종 결함과 잦은 추락사로 인해 전기체가 도입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시점 전량 퇴역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요구한 FA-50 도입 예상 대수도 K-82를 대체할 딱 100대이죠.
중국은 이번에 카라쿠름을 수리 개조한다면 앞으로 20년간은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은밀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중국 업체의 실망감을 드러낸 이집트이기에 또다시 중국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막대한 경제 지원도 마다치 않고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부 대외안전국장과 중국경제협력공사 회장도 참석하여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적자까지 감수하며 이집트 수주전에 뛰어든 이유는 최근 훈련용 전투기 시장에서 FA-50에 크게 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말레이시아와의 수주전에서 FA-50 블록 20에 패한 중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매체 소온은 JF-17이 FA-50에 패배한 이유에 대해 언급하면서 FA-50에 대한 비판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JF-17은 종합 성능 측면에서 고등 훈련기를 개량한 FA-50을 훨씬 상회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지리적 정치적 이유로 한국을 선택했을 뿐 중국산 무기가 밀린 것은 아니다. 사실 한국 방산 수출의 세계적인 성장세의 근본 원인은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이다. 온갖 수입 부품을 조립하여 제작한 무기들의 낮은 가격, 훗날 방산 수출을 위해 기술 이전, 후속 지원과 같은 선물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능 때문만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현재 아시아권에서 훈련용 전투기의 선택지는 한국산과 중국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FA-50의 우수한 성능이 부각되어 수출을 따내자 중국은 당정부가 개입하여 막대한 자금 지원을 추진 중인 것이죠. 태국 잠수함 수출권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이 되었었는데요.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사기 계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건과 다른 허술한 무장에 무늬만 잠수함이라는 멸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집트가 또 중국의 훈련기를 도입하여 굳이 또 한번 속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집트가 알아야 할 것은 중국에게 신뢰를 기대한다는 건 일본에게 반성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집트에 제안한 JF-17은 이미 막대한 결함이 드러난 기체입니다. 유라시안 타임스에 따르면 조종석 캐노피 결함으로 인한 저절로 비상사출, 스트라이크 균열과 같은 조종사 생존에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공동개발국인 파키스탄에서는 무려 40%에 달하는 JF-17이 이륙금지 상태에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집트가 FA-50이 아닌 JF-17을 도입하겠다. 그건 이집트 정부 관계자 주머니에 이민폐가 입금되었다는 거다. 오늘의 한 줄평, 사실 산 놈이 잘못일 뿐 중국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결함이란 메이드 인 차이나의 기본 옵션이니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